예,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이자 마지막 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술, 그리고 고용 및 임금 안정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컨퍼런스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공공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공공 정책에 대해서 예, 두 분 발표자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이병훈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노동사회과 관련해서 이제 수십 년간 많은 연구를 출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각종 노조 활동이나 그리고 이렇게 사회 협의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굵직한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특히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 포럼의 좌장을 맡으셨고, 또한 공공 상생연대 기금 또 이사로 계시고, 또한 경기도 사회적 대화 포럼,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또 중요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연구자이시자 동시에 실무에 직접 관여하고 계신 이병헌 선생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 관련된 사회적 대화,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호 정책 또는 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많은 분량인데 그 내용 중에 좀 중요 사항 중심으로 제가 강조해서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오늘 발표가 한국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준비한 점을 특히 캐나다 분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네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선 한국의 플랫폼 경제 또는 노동에 대한 현황을 아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경제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매우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음식 배달, 대리운전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주문형 플랫폼 디지털 비즈니스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경제 산출의 이 통계에 따르면 벌써 10%를 넘어서고 그 성장세는 계속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경제와 연관돼서 일을 하는 노동 종사자의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코로나 질병 재난과 더불어서 급성장세를 보이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18년서부터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크게 늘어나고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근거해서 정부 관련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 지난주에는 또 올해 진행된 조사 결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은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년과 그리고 올해인 2021년에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2018년에는 대략 50만 정도로 추산되던 것이 올해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협의로도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하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일가를 배당받고 수당이나 보상도 플랫폼을 경유해서 하는 협의에 우리가 얘기하는 협의에 진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66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 내지는 일자리를 소개받고 알선받는 사람이 확대해서 220만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 유사한 조사가 노동연구원에서 2020년 작년에 또 조사를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또 조금은 올해 조사한 결과보다는 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한국고용정보원 동일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인 추세일 수도 있고 코로나 상황의 그런 영향에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하면은 세계적인 연구, 국제 연구에서도 대략 그 상단에 보이는 그런 분류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웹 베이스된 플랫폼 노동과 로컬 베이스된 플랫폼 노동 양쪽 모두에 있어서 대부분의 영역에 한국에서도 해당 분야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일을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는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 그 올해 실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제가 예시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광의 플랫폼 종사자의 비율하고 협의회 플랫폼 종사자의 비율을 각각 해당 직종으로 구분해서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다수가 배달, 그러니까 생활 물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제 음식 배달이든 아니면 여러 물품 배송하고 모빌리티에 해당되는 분야의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이를테면 광이든 협의든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협의, 진짜 플랫폼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70%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배달, 배송, 운전에 참여하는 사람의 노동자 수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들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들 중심으로 정책 입법이나 아니면 사회적 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처럼 배달 라이더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가장 이제 앞장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은 그 뭐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해외에서나 이제 이 개념도 해서 플랫폼 메디에이트, 그러니까 중개되어지는 가운데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관여되어지는 것이 그 두간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그림으로 예시가 되는 거고요. 우측은 그것을 이제 배달 노동을 중심으로 보다 복잡한 해서 주문 배달이 있고 이제 주문 중개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배달 중개 플랫폼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들이 일을 하는 그런 식의 체계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차례는 이 배달 라이더를 중심으로 어떠한 이제 사회적 대화 및 노사 관계가 일정하게 형성되고 이제 진전되어 온 것들이 지난해서부터 활발하게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개의 스냅샷 사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좌측에 우측에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이 경사노위 한국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배달 업종 분과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특히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첫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제가 참여했던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사회서비스 업종협약이라는 것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정부가 빠진 노사 그리고 공익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6개월 만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 그 좌측에는 마찬가지 서비스 일반 노조가 배민 그 한국에서 배달 중개 배달 그리고 주문 중개 가장 이제 제일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배달의 민족 무한 형제들하고의 노사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 체결한 그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를 넘겨서 올해 4월에는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경기도 플랫폼 배달 산업 종사자 해서 지역 광역 지자체에서 또 사회적 대화가 진전돼서 협약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특히 배달 라이더를 중심으로 매우 이제 활발하게 이런 사회적 대화 내지는 단체 교섭 등이 지난 1년 동안에 상당히 좀 진전을 이루고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간추려서 이미 설명드린 것을 이제 서머리를 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자료로 나중에 활용하시거나 하고 가능하면 이 한글로 발표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여기 지금 퀘벡하고 저희 공동 연구를 하는 하나의 성과물로 제 영어 논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영어 논문에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이 노동 포럼 제가 참여했던 노동 포럼의 사회적 협약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협약이 체결
되는 과정이나 특히 협약 발표 이후에 국내외 이제 미디어라든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됐는데 그 하나의 이제 저널인 시사인에서 플랫폼 노동 협약이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다는 내용을 한 것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플랫폼 포럼의 출범 배경, 포럼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나름대로 진행을 좀 간추려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포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를 한다면 주로 노사정위원회나 현재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이 정부가 설치한 그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정부의 정책적인 추진의 필요에 따라서 노사를 초대하고 공익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사회적 대화가 주된 것이었는데 이번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 포럼은 노사가 오히려 좀 주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갖고 일이 추진되고 그리고 저와 같은 공익 전문가를 한테 요청을 해서 이 사회적 대화 포럼이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정부는 당초에는 참여하려 했다가 여기 이제 항문노총이 이런 경사노위, 그러니까 제도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 밖에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들도 참여 안 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마땅치 않다라고 압력을 행사해서 정부가 초기에는 준비 논의 좀 논의하다가 결국은 그걸 의식을 해서 이제 빠지게 된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사가 주동이 되고 또 노사 중심으로 이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그 나름대로 의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것이 출발한 거는 우선 노동조합 세미나에서 경영자 단체를 할 수 있는 코리아 스타트 포럼의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고 발제를 하고 그때서부터 교류가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좀 이러한 하나의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사실 공감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소위 의기투합, 뜻이 모아지면서 일이 추진된 발단이 됐던 거고요. 그 배경에는 또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아무래도 세계적인 화두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그리고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여러 정부 주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많은 논의만 있을 뿐 정책적인 실제 실천이나 진척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노사단체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들끼리의 일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의기 투합이 그러니까 뜻이 모아지는 하나의 주요한 배경이 만들어졌던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세미나에서 서로 만나고 다른 자리에서 만났지만 거기서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세미나나 아니면 디플에서 가지게 됐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노사가 뭔가 선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면은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 대세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입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뒷받침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면서 일이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뭐 요교 플러스라든가 등의 이제 최근에 이런 플랫폼 배달 라이더에 대한 노동자성에 대한 여러 또 정책적인 논란도 이런 식의 논의를 뭔가 좀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의 필요성을 더 촉구를 하게 됐던 거고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초기 설계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포럼이 탄생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면서 준비 모임이 있었고 그렇지 실무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정부나 아니면 다른 총연맹급 또 경영자단체 경총 같은 단위는 제가 이전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여러 많은 좀 참여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는 워낙 큰 조직에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 사이클이 굉장히 지난했던 반면에 이 조직은 좀 아주 이제 코스프라고 하는 스타트업 그 대표 조직하고 스타트업들 그리고 서비스 연맹, 라이더 유니온 같이 작은 조직에서 구성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견 논의를 좀 긴밀하게 하면서 거기서 좀 합의의 방향이 잡히면 쉽게 저희들이 일을 좀 기민하게 진행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성과도 있었고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어떤 좋은 경험, 생산적인 경험을 했던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거치면서 띄우게 되는데 띄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제가 이제 같이 준비 단계에서 제안을 했던 바이기도 한데 코로나 상황에 다른 플랫폼 노동자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일이 너무 많아져서 대면 이제
이 배달을 하는 과정에 고객들하고 부딪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우리가 호소하는 배달 라이더들을 좀 나름대로 인권을 지키거나 하는 공동 입장을 노사가 좀 만들자라고 포럼이 띄워지기 전에 제안하고 같이 이런 뜻을 같이 공감하고 이런 선언문까지 채택해서 좀 언론에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정부나 국민들한테 좀 여러 협조를 구하는 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월 1일 날, 지난해 4월 1일 날 공식적으로 포럼이 준비를 거쳐서 했고 참여하는 사람 명단은 저를 비롯해서 공익 전문가 3사람의 노사 대표들이 참여했고요. 진행 경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크게 3대 안건 의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이제 오분류 문제라든가 그리고 기존 업무 수행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조사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항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을 몇 가지 이제 마련을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종사자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한테 요청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책적인 개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이 포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규정까지 갖추면서 출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기 경과 과정을 이제 PPT 페이지에 쭉 열거를 했는데요. 4월 초에 출범했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 회의는 여기 이제 차수로 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고 막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특히 확대 간사회의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합의 도출에 성공해서 다음 같은 합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포럼의 협약이라고 해서 총칙해서 참여하는 노사 공익 전문가들의 기본 주체들이 지켜야 될 기본 책임과 의무 사항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배달 라이더 관련해서는 그 2장서부터 그리고 5장까지가 주요 합의, 공정한 경약, 계약 관련해서 그리고 작업 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그리고 참여하는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통, 노사의 소통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첫 포럼에 대한 논의 진행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수수료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업무 배당의 일감 배당의 알고리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곳에서는 후속 과제로 정리해서 2차 연도에 이 논의를 계속하자 하고 그걸 위해서 상설 협의를 두는 그런 합의가 포함이 돼 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노사가 바라는 정부에게 플랫폼 종사자의 여러 가지 권익 개선을 위한 이제 제도 개선의 이런 사항들을 정부가 좀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해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런 사항은 7가지 사항으로 제가 밑줄 그래서 실태조사서부터 그리고 이제 업무 이 플랫폼이 신흥경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동의 고용노동부서부터 산업부, 지식경제부, 중소 등등의 여러 가지 부서가 어떻게 보면 이 제대로 교통정리 안 되는 상태에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런 내용까지를 좀 잘 업무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저희들의 요청 사항까지 7가지를 이제 건의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 보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정책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저희 협약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는 식의 언급까지도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평가를 한다면 코드 오브 컨덕트 그래서 이것이 정부까지 참여하는 그런 이제 제도권의 합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 업계에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든 셈이 되고 노사가 서로 지킬 수 있는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정부는 참여 안 했지만 정부에 저희들이 노사 합의만큼 나름대로 좀 이후에 이런 내용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실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이를테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저희들을 만나자 해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가 충실히 이행을 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것이 12월 달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하나의 인풋이 되었던 걸로 얘기가 되고요. 당사자들끼리는 노사 간의 하나의 신뢰증진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계로 이후에 그 다음 연도에 여러 시장상 변화도 더불어서 플랫폼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튼 여러 가지 또 평가를 하신 글들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특이할 사항으로 이제 오학수 박사라고 일본에 연구하고 계시는 한국 연구자인데 저희 이제 플랫폼 포럼을 일본에 이같이 전문을 협업 전문 소개라든가 여러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국제적으로도 아무튼 관심을 끌었고 저희 알기로는 OECD 국가 기구에서도 저희 합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포럼이고 그리고 저희가 포럼이 배달만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직종으로 확대를 할 생각을 하면서 포럼을 좀 확대 개편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제안하고 그런 식의 이제 재편 진행을 했는데 사실 서비스 연맹이랑 그리고 코스포에서 그 이외에 여러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황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그 일이 진척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달 서비스 협의라고 재편되고 나서 나름대로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하단의 빨간 글씨로 보시면은 그 쿠팡 이츠라고 아주 거대한 하나의 경쟁자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여러 좀 활동들을 벌이다 보니까 배달 협의에 이제 주된 역할을 해왔던 배민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배민이 쿠팡 이츠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저희 협약의 어떤 대화 프로세스를 좀 충실히 좀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쿠팡 이츠에 대항하는 그런 번쩍 배달이든 업무 시간 제한 등등을 좀 조급하게 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배달 라이더들하고의 노조들하고의 여러 불편한 그런 이제 조금의 이제 균열이나 갈등이 좀 빚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합의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특히 노동자성을 둘러싸고 배달 라이더 유니언하고 다른 코스포 측하고 여러 또 사후적인 이견을 불편한 감정 노출이 좀 됐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기 때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개인 사정으로 이를테면 서비스 연맹에 또 코스포에 각각 이 협의를 끌어왔던 사람들이 좀 이탈하는 식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1기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의 어떤 여러 변화를 좀 이런 좀 포럼이 계속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되고 1기를 마무리하면서 활동 보고서를 준비하고 2기에 대한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20분이 좀 지나서 앞에 내용 그 뒤에 내용은 정책 관련해서는 한 1분 정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제안 그리고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인지를 하면서 여기에 종합 대책을 작년 12월에 발표를 한 것에 대략 개요들을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 주요한 사항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인데 흥미롭게도 3월에 민주당 장철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장철민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대략 이런 내용을 좀 제시를 했고요. 지난달에 같은 당인 이수진 의원이 또 동일한 법안명으로 또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장철민 의원은 주로 정부 여당하고의 대략의 의견을 모은 내용으로 종합이 된 반면에 이수진 의원이 중심된 것은 노동계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반영한 형태로 이를테면 이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라든가 또 이 보호에 대한 보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반영되는 형태로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 두 개 법안이 현재는 청와대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의 법안에 이제 현 정부가 마지막 임기인 이번 국회에서 좀 통과되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정부의 의지는 아마 장철민 의원 안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이제 지금 대통령 후보의 이재명 후보하고 좀 더 가까운 미래 권력으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동계 입장을 좀 더 충실했는데 이게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정리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계의 입장은 앞서 장철민 의원 법안에 대해서 주로 이제 반대를 한 거고 이들은 노동계 입장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라라고 하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수진이 얘기하는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이 우회적으로 이수진 법안에 대부분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한 3분째 됐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플랫폼 노동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 제도 보호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다만 보호 수준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는 차기 정부의 말 그대로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노동 정책 기조가
달라질 거고 거기에 크게 강화되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그건 최소한이 될지 그거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헌 선생님 그 충실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뭐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고 좀 미진한 부분은 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채워나가고 물론 질의응답은 그 두 번째 발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나중에 그 논문 출간하시고 또 그거 같이 공유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풍부한 내용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이제 금민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 그 소장으로 계시면서 또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해서 특히 그 노동 문제나 뭐 각종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 특히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뭐 정평이 나 있는 그 전문가이시니만큼 그 재밌는 이야기들 들려주실 거라고 믿고요. 반갑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플랫폼 노동통제 현황과 플랫폼 수익의 공유부적 성격입니다. 물론 특수하게는 배달 플랫폼을 다루겠지만 일반적으로 플랫폼 일반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랫폼 자본주의라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플랫폼 인공지능일 텐데요. 제가 여기 이 플랫폼 인공지능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은 도대체 누가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지능이 대체 어떤 개념의 지능을 우리가 뜻하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지능이란 목표에 도달하는 최적 수단을 선택하는 능력, 그러니까 목적 수단 합리성 또는 도구적 이성 개념이고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매우 좁은 이성 개념, 홉스, 공리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학적 이성으로 이어지는 매우 좁은 이성 개념입니다. 자, 지능이란 어떤 최적 수단을 선택하는 능력인데 그러면 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최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목표는 어떤 것이냐는 것인데요. 닉 보스트롬에 따르자 그러면은 이 지능과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목표는 상호 독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최적 수단을 아주 잘 선택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타당한, 지속 가능한 또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목표를 추구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는 사실은 일찍이 휴미 이야기했죠. 사실과 도덕적 당위는 구별이 된다. 자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구별이 된다. 이런 명제를 휴미 일찍이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에서도 알고리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앞서 발표 들으셨겠지만 이 사회적 합의 1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였죠. 2로 넘겼던 주제였다고 기억합니다. 아무튼 이 인공지능이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이후에 어떤 머신러닝이나 또는 최근에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러다가 언젠가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공포 또는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논란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 단계 인공지능은 목표를 자기가 부여하지는 못한다. 궁극 목표를 자기가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인공지능이 학습한다 그럴 때 무엇을 위한 학습을 하고 학습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은 인공지능 바이어스와 관련된 논란들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종 바이어스, 젠더 바이어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데이터 편향의 결과이고, 그리고 어쨌건 목표를 재조정함으로써 또는 다른 데이터를 부여함으로써 재훈련시킴으로써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나쁜 바이어스의 치유를 위해서는 좋은 바이어스를 부여한다라는 거고, 결국 외부에서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종 젠더 바이어스에 관한 논란이 최근에 페이스북 논란도 젠더 인종 바이어스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우리가 더 물어봐야 될 거는 근원적인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은 누굴 위한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의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즉, 혹시 무조건적 자본 축적의 바이어스를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바이어스가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 데이터 가버넌스건, 알고리즘 가버넌스건, 사회적 대화건, 통제 규범이건, 제도건,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 자체도 그런 목표에 의해서, 외부에서 부여된 목표에 의해서 재규정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 통제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플랫폼만 따졌는데요. 흔히들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규칙 준수형 인텔리전스가 작동한다. 프레스크립티브 인텔리전스가 작동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랫폼 노동 현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즉, 전통적 노동운동의 과제, 임금,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사회복지 이 세 가지가 전통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였다고 볼 때 플랫폼 노동, 특히 주문형 앱 노동의 경우에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인공지능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배달 단가나 감시 체계 역시 인공지능에서 관리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노동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린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날로 비싸지고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인력 관리와 변동성 관리를 플랫폼 기업에 넘기는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 현장 전체에 대해서 플랫폼 인공지능이 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을 통제할 디지털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 등등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임금과 노동 조건 그 자체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제할 디지털 가버넌스 없이는 단순히 노동자성 인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이니까 이 속도, 빠른 배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빠른 배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배달 유휴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 목표 아래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시공간을 재조직화합니다. 즉, 수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빠른 배달을 위해서 시간을 압축하고 시간 압축을 위해서
주문 조립 배달 과정을 수치화합니다. 퍼센트로 쭉 표시가 되고 심지어는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쿠팡이츠의 치타 레벨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건 제가 직접 연구한 게 아니라 저희 연구소의 학수연 펠로우분이 쿠팡이츠 연구한 것을 제가 참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공간에도 이제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배민의 깃발, 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깃발을 한 점포가 한 개 꽂는 게 아니라 10개도 꽂고 심지어 100개도 꽂죠. 깃발은 가상 공간이 입점하기 위해서 치르는 임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 기술 전체는 GPS 기술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이 GPS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GPS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 공간이 아닌 공간 그 자체를 자본의 목표에 따라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에 배달 노동 유인력이 몰려 있는지, 어디에서 주문이 많이 터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GPS를 통해서 공간화되는 것은 사실은 이 플랫폼 경제의 공간이죠. 그리고 GPS 기술을 통해서 어디에 깃발이 있는지 가상 작업장을 구축하는 그런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가상 작업장을 구축하고 가맹점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나아가서 고객들한테 이동 경로를 통제해 주는데요. 배달 노동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왜 이 배달 노동자가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최단거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냐, 단건 배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빌려서 오는구나 등으로 고객들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평가를 나쁘게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건 동선에 대한 추적 감시를 통해서 고객을 동원한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전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보수 체계를 관리할 뿐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피크 타임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피크 타임에는 프로모션을 줘서 많은 유효 인력이 몰리게 하고 그래서 피크 타임이 아닐 때 묵묵하게 배달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의 평균 단가가 낮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 전체 체계는 수량화를 하고 계산 가능성이 입각해서 최대 이윤을 추출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노동 통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노동 통제에 대해서 디지털 가버넌스를 통해서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자본 바이어스에 대해서 노동 보호 바이어스 또는 사회 보호 바이어스로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장과 2장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 수익에 대한 건데요. 사실 배민이나 쿠팡이츠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이게 성공할 사업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대박을 쳤습니다. 수익 메커니즘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어쨌건 플랫폼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 규모의 경제다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윤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어떤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배달 플랫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프로모션을 통해서 배달 노동의 즉시 도달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뭐 제로아워 컨트랙트 비슷하게 대기 노동을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빠른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고객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모일수록 알고리즘이 훨씬 더 똑똑하게 일을 하게 되겠죠. 이유는 사실은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존합니다. 핵심적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과 추출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고 기업은 플랫폼 소유권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에 입각해서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한다. 이런 구조죠. 근데 배달 플랫폼의 경우는 이게 좀 특수합니다. 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뭐 노동관계를 회피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가맹점 수수료,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이 세 가지에 모두 의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달 플랫폼은 기생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생성과 이 생산성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기생성은 노동관계 회피 또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생기는 거겠죠. 데이터야 반면에 생산성이란 어쨌건 배달 플랫폼이 인터페이스를 장악하고 매칭하고 그럼으로써 자본의 유통 주기를 축소한다. 자본 입장에서는 생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본의 생산 주기, 유통 주기, 재투자 주기를 획기적으로 플랫폼이 줄임으로써 이윤 생산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특히 배달 플랫폼은 유통 주기의 축소에 기여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급감하게 된 이 자영업자들에게 뭐 유통 판로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전통적인 기업들의 사내 노동소득 분배율은 별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보면은 페이스북 총수입에 대한 임금 비중은 11%입니다. 미국의 평균이 53.1%니까 임금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식 자산 비중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적게 받느냐? 초봉이 한 2억 되는 걸로 합니다. 이런 어떤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지식 자산 생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프로덕션이 증가를 하고 이것은 임금으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GDP 비중을 전체 비중이 하락 되고 뭐 그런 현상인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성장과 파괴적 기술 혁신이 동조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중위소득과 생산성은 탈동조하는 그런 현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의 사회적 효과는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감시 자본주의, 기업이 어떤 감시 체계를 담당하게 되는 사회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자본이 지배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의 종말이라든지 자동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달 노동자, 날로 늘어나고 있는 긱워크, 플랫폼 노동이 뭐 데이비스 그레버의 말을 빌리자 그러면 쓰레기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어쨌건 데이터 의존형 알고리즘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우 실시간 갱신되는 외부 데이터, 즉
배달 노동자의 동선이라든지 실시간 들어오고 있는 주문 상황이라든지 실시간 제조되고 있는 음식 조리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맹점 상황이라든지 이런 외부 데이터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은 사회의 효과고 이 점에서 데이터 배당의 정당성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어쨌건 고용관계를 회피하고 그로부터 일종의 이 은폐된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동 조건 역시 이 인공지능 규칙 준수적인 지능인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 감시를 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우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수준을 높인다 그럴 경우에 배달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겠죠. 정당 임금과 정당 노동 조건을 보장할 경우에 어쨌건 기업 수입은 줄어들 겁니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뭐 정상화한다 그러면은 플랫폼 기업 수익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지금처럼 막대한 수익을 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보다 줄어든 기업 수익조차도 사실 기업이 그대로 독차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거죠. 그냥 전통적인 생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통적인 생산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에 우리는 착안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법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세에 의한 접근이고요. 뭐 데이터세 또는 디지털세, 뭐 디지털 서비스세, 혹은 뭐 이런 배달 플랫폼만을 과세 대상으로 정한 일종의 특별세를 걷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 사업의 인가의 공유 지분 할당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을 하려고 하면은 공유 지분을 10%를 라 그 10%로 이 10% 지분에 해당되는 수익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공 플랫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 플랫폼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문제는 민간 배달 플랫폼들을 뭐 금지하고 뭐 우버를 금지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공공 플랫폼의 경우에는 어쨌건 이 정당 임금과 정당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민간 플랫폼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선택지는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병호 선생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난번 토론회 때도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버 등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특정 도시에서 우버 등에게 주어진 혜택, 일종의 거래 관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일종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병호 선생님께서 경기도 사회적 포럼에도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에서 이렇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 몇 가지 플랫폼 노동 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또 어떤 한계들이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나요?
예. 그 지방 정부가 그 플랫폼 기업, 플랫폼 경제 노동에 대한 그 대응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기업 유치, 투자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으로 아까 이를테면 우버라든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든 아니면 국내 플랫폼 투자를 좀 이를테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좀 경제 산업적인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식은 오히려 전자와 달리 좀 노동에 대해서 좀 이 플랫폼 노동이 현재 법이라든가 또 노동조합 등의 이제 보호가 거의 부재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주목해서 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방식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하면서 그 두 가지의 좀 뭐 국제적으로 이런 하나의 대비되어지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일부 지자체 뭐 전주 같은 데서도 저한테 접촉을 해와서 제가 이런 자문이든 아니면 같이 정책 논의를 했던 그 사례를 보면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경기 또 일부 그 기초 단체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주로 후자가 좀 활발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이제 법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를테면 또 그 지역 수준에서는 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문제까지 또 차관해서 이를테면 공공 플랫폼 아까 금민 선생도 얘기하신 공공 플랫폼을 실제 지역 정부가 지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되든 아니면 지역 수준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쉼터라든가 좀 지역 재정을 활용해가지고 그들의 여러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노조 사회단체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보호 활동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좀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경기도 경우에는 이제 저희 사회적 대화 포럼의 협약을 그때 협약의 참관인으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참여한 바가 있는데 그 협약 내용을 좀 협약 논의나 결과를 참조해서 지역 수준에서의 어떤 또 플랫폼 협약을 체결한 것도 주로 전반적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더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호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정책 흐름이 한국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 질문은 아까 금민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공공 플랫폼에 대한 건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작년인가 방영됐었던 다큐멘터리에서 그 경기도 공공 플랫폼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 뭐 군산시 그리고 뭐 다른 몇몇 지방자치 구나 시에서 그런 공공 플랫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동 보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용 관계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Oui, moi, ma question, c'est quelle est la place des travailleurs dans le forum social? Je comprends que les syndicats, il y a plusieurs grands syndicats qui sont là, mais je serais curieux d'en entendre plus sur quels sont les liens entre les travailleurs sur le terrain et ces organisations syndicales. Est-ce que c'est un lien serré? Est-ce que c'est une représentation de loin? Est-ce qu'il y a des travailleurs qui sont aux tables de négociation? En tout cas, je suis curieux de savoir là, dans quelle mesure, je pense à notre situation au Québec, là, c'est par exemple, si on avait la CSN et la FTQ en train de négocier avec le gouvernement sur le dialogue social sur la gig économie, mais ces deux syndicats-là ne représentent pas de travailleurs vraiment de la gig économie. Donc, je suis curieux de savoir c'est quoi le lien. 예, 두 번째 질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포럼에서 그 노동자들의 위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서비스 연맹이나 그 라이더 유니언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노조 연맹들이 실제로 직접 배달하는 노동자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퀘벡에서는 이제 사회적 대화 틀에서 거대 노조 연맹 대표들이 참석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이 거대 노조 연맹들이 배달 노동자들을 노조원을 직접 조직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배달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 노조 연맹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국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병헌 선생님, 금민 선생님, 차례로 공공 플랫폼하고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민 선생님 먼저 답변을 주시고 제가 좀 보태는 시간이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현황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요? 고용관계나 노동법적 보장은 다른 민간 플랫폼과 다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현황은 노동 조건인데 그것은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가동되는가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뭐 들어가 봐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저도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스터디를 지금 진행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개략적으로 아는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공공 플랫폼이 좀 부각이 된 거는 경기도보다는 앞서 군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배달, 그러니까 주문 중개 플랫폼으로 해서 군산에서 나름대로 좀 워낙 중소도시니까 그 도시를 중심으로 좀 많이 좀 안착이, 그러니까 뿌리 내리고 성과가 있었던 걸로 좀 알려지고, 거기에 이제 주목해서 경기도 또 다른 타 시도가 이제 공공 플랫폼을 배달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정도로 현재까지 흘러온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적은 사실 노동 내지는 종사자 보호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익 대변이 더 컸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플랫폼의 수수료, 아까 금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그거를 이제 무료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주문을 공공적으로 중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이를테면 배달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그분들이 민간하고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살펴본 바가 아니라서 그런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아무튼 공공 플랫폼의 주된 하나의 좀 설립 목적이나 좀 수혜 대상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현재 공공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지난 이제 카나다 퀘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의 바탕을 두어서 이런 공공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는 그나마 자생력이든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반면에, 이렇게 이제 이 행정 당국이 나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정 당국의 추진력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공공 플랫폼에 대한 투자와 설립의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좀 지속 가능성, 자생력 이런 측면에서 과연 선거를 통해서 4년 5년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정책이 바뀌면은 과연 공공 플랫폼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두 번째는 또 관료들이라 해서 과연 시장의 여러 가지 수요를 이제 아주 제대로 잘 반영시키는 플랫폼에 대한 진화를 이끌어 나갈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서 금민 선생님도 이제 비슷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게 과연 잘 흘러갈 수가 있을지, 오히려 정부, 지방 정부든 나서서 그 길에 대한 하나의 좀 바탕을, 기반을 좀 만들어내고, 그에 해당 지역 내에서 여러 소상공인이든 노동자든 또 주체들이 나서서 공공 프로그램을 좀 진화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된다 한다면 그건 좀 업그레이딩 되면서 자생력이든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튼 이제 한번 해보는 그런 실험으로 또 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럼 관련된 질문은 말씀하시듯이 배달, 그러니까 서비스 연맹의 배달 라이더들이나 아니면 라이더 유니온의 조합원이 해봐야 지금 제가 저희 포럼을 통해서는 조직이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은 수십 명에서 한 1, 200명으로 늘고,
또 특히 서비스 연맹 같은 경우는 100명 안 됐던 그 조합원 수가 거의 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 포럼과 함께 노동조합이 조직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 평가할 만한데,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건 한 30만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에 조직된 숫자는 매우 적은 비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그런 가운데서라도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는 정식 임금 노동자로 좀 인정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이 좀 앞장서서 일부라도 조직화되고, 이들이 나름대로 현장의 의견 수렴의 조사나 아니면 각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화와 관련된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에서의 고충 사항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포럼에 제기하거나 아니면 정부 또는 이제 해당 기업에 적극적으로 하나의 이익 대변의 채널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 규모는 대표성으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활동의 적극성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커버가 되고, 그리고 그런 점이 저기 포럼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 정부라든가 많은 주체들이 이들의 어떤 존재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Est-ce que ce sera plus facile que si je pose la question en anglais pour réduire le temps de traduction ou pas de problème? Pas nécessairement, comme tu veux. Ok, parfait. Alors, merci pour les présentations. En effet, j'ai deux questions à propos de la deuxième présentation. Je trouve que ça, c'est très intéressant pour moi, car moi, je travaille aussi sur des enjeux pareils. Tout d'abord, au niveau des enjeux en relation avec la surveillance, est-ce que j'aimerais savoir cette idée de réappropriation, de la réappropriation du temps et de l'espace. Est-ce que comment vous pensez que ça est matérialisé dans la pratique quotidienne? Ça, c'est la première question. La deuxième question, c'est au niveau des cycles de production et d'accumulation et de circulation du capital. Et tout d'abord, ici, j'aimerais savoir s'il y a si la présentation existe en anglais ou bien un texte en anglais que je peux lire. Et au niveau des profits, que représentent les données pour le profit? Est-ce que ça fait partie du profit? Est-ce que vous pensez que le profit des compagnies, des plateformes, il y a une partie de ce profit sous forme des données qui peut être monétisée ultérieurement? Alors ici, il y a la maximisation des profits se fait par les données. Je pose cette question-là car moi, je pense par exemple que malgré la discussion globale autour que Uber n'est pas profitable jusqu'à le moment, mais je crois que l'enjeu, c'est comment on comprend le profit et on définit le profit dans la situation des plateformes, des organisations de plateforme. Merci. 두 번째 발표, 금민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일단 그 시공간의 재전유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그 노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 다시 시공간을 그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전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플랫폼의 그 배타적인 시공간의 재전유를 통한 그 이익 창출의 극대화 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그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 시공간을 그 디지털화된 시공간을 재전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축적 및 그 유통 그리고 그 재투자 그 사이클의 단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혹시나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읽을 만한 영어로 된 자료가 있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아까 그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 수익을 흑자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확장 과정은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는 화폐화 가능한 어떤 데이터의 축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과연 이윤이 그 어디서부터 유래하는가, 이윤의 소스가 뭔지, 그 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 발표를 듣고 저도 느낀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플랫폼 경제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경제 발전사를 보면은 산업의 그 노동 진압적, 그다음 자본 침략적, 그다음에 기술 진압적, 인권 진영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플랫폼 경제가 어디에 속하죠? 이 노동 진압적입니까? 자본 침략적입니까? 혹은 기술 침략적입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면은, 만약 노동 진입적이면은 고객인 창출되거든요. 그러면 큰 기회가 됩니다. 이 자본주의에. 그래서 과연 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진짜 고용 창출이 있는 그런 문제인지, 그래서 교수님들 고격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뭐 그 노동집약적인지 뭐 자본집약적인지 뭐 기술집약적인지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그 어떤 다면 시장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플랫폼인가, 플랫폼의 종류에 따라서 이 노동집약적인지 기술집약적인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덕트 플랫폼 또는 뭐 산업 플랫폼 같으면은 뭐 산업 공정의 물류 흐름을 통제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기술집약적이죠. 반면에 뭐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자본집약적인 측면이 강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린 플랫폼들,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노동집약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동집약적이라 하면 상시 대기 노동, 즉시 가용 노동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디지털 시공간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뭐 이 대항, 자연 공간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배달 앱의 그 거리는요, 그게 가장 빠른 최단 거리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막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최단 거리로 계산하고 최단 거리로 다 통제가 됩니다. 혼잡도 고려되지 않고요. 근데 사실 GPS 혼잡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공간의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시간 역시 그러니까 가속 경제인 건데, 이게 시간의 속도를 올리는 감속 경제가 필요하다. 감속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작동하는 이 플랫폼 기술, 디지털 플랫폼 기술은 그 디지털 공간과 피지컬 공간의 동일화를 목표로 해요. 그런데 그래야 이게 공장이 잘 작동이 되니까. 근데 이 배달 앱에 작동하는 플랫폼 기술은 이 디지털 공간, 피지컬 공간을 자본 목표에 맞게 디지털 공간으로 탈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경제, 특히 배달 앱과 같은 긱경제에 대한 전부 기생적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기생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공공 애플리케이션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공공 플랫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생산성도 있다. 물론 여기서 생산성이라 하는 것은 사회에 뭐 기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본의 생산 상황에 기여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자본의 그 회전 주기에 대해서 뉴스쿨 그 경제학자인 덩컨 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덩컨 폴리가 막스의 자본 2권 해석을 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시대가 금융자본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술을 한 건데요. 뭐 금융이 생산적이기도 하고 기생적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근데 저는 동일한 문제를 플랫폼 자본에도 대응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논문이 있는데 지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정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면 경제라 하더라도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현재 나타나는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의 그 새로운 단계로 그걸 봐야 될 만큼 지배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추세로 이걸 평가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를테면 경제학자로서 뭐 분명하게 제 생각을 제 이제 그 연구 결과로서 얘기 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저는 이제 노동사회학자로 지금 플랫폼 노동을 공부하다 보면 관련지어서 플랫폼 경제,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그 논의까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분명한 거는 지금 플랫폼이라 했을 때는 그것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요소들로 디지털 그 신기술의 요소가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든 여기 계신 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미 있는 ICT, 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거기에 또 이를테면 머신러닝의 AI라든가 빅데이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네트워크를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되면서 플랫폼이 한국에서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공공이든 아니면 연구자든 정책 영역이든 하나의 굉장히 이제 패드 유행어처럼, 그렇게 유행어란 얘기는 그 현실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어가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비단 경제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다, 여러 가지 기회나 활용을 좀 적극화하려는 그런 식의 시도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요. 그런 이유는 그런 첫 번째 제 논지에 맞춰서는 비즈니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존에 이를테면 매니팩처링만 하던 기업도 이를테면 시장 영역으로 플랫폼을 자기가 새로 진출하거나 플랫폼과 연계되어지는 걸로 갈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말하는 기존에 있는 산업의 디지털화가 되는 거고요. 새로 이제 배민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무기로 해서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의 산업화로 해나가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신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무척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통상 이런 문헌들을 국내에 보다 보면은 이를테면 포춘 100의 대부분의 이제 상위 기업들이 이 플랫폼 기업으로 손꼽을 만큼 얘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의 이제 수단으로 내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동이든 기업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4.0이다, 인더스트리 4.0이다, 5.0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플랫폼 자본주의니, 그런 얘기까지를 제가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경제 패러다임이, 경제 하나의 모델 자체가 지금 이런 기술로 촉진되거나 기술과 함께 지금 변화되는 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경제의 지배력으로 행사되어지는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부하는 노동 영역에서는 그로 인해서 노동 관계도 무척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90년대 뭐 지구화라든가 여러 서비스화 등을 통해서 탈표준화된 그런 식의 고용관계라든가 노동 체제가 변동이 이미 되고 있는데, 플랫폼이 가미되면서는 아예 잡이 아닌 타스크,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닌 일감의 형태로,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그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고용에 대한 의무라든가 부담을 질 필요 없이 그때그때 사서 일하고 버릴 수 있는,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장이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시장은 매우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에 많은 이미 운동이 시작됐고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들을 어떻게 새로운 노동체제 내에서의 그들을 정책적이든 제도로서든 아니면 운동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하나 흥미로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가운데 배민을 주축으로만 사고한다면은 배민에 아마 접속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치면은 거의 한 15만, 20만으로 지금 추산이 될 겁니다. 아까 말한 플랫폼 종사 노동자까지. 그런 가운데 배민의 실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억대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1000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마지막 그 남은 이를테면 이제 10여만 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접속하고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일반 배차로 일을 받아서 일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형태의 노동체제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나 시장의 일정한 하나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한다면 분명히 이를테면 경제, 산업, 노동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인 걸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서 또 소개해 드립니다. Oui, seulement je veux souligner que moi je me base sur les travaux de Christian Fuchs qui utilise la formule générale de l'accumulation du capital du Marx dans le deuxième dans le capital, le money, commodity and prime. Il l'utilise pour interpréter comment les plateformes changent ou bien influencent la circulation et la production, le cycle de circulation de la production et de l'accumulation du capital. Encore, je peux partager avec vous cette référence que je trouve très utile. Christian Fuchs, ses travaux portent surtout sur Facebook. Son interprétation est sur Facebook. Moi, je l'utilise dans un article sur Uber. 아주 간단하게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저는 크리스티안 폭슈라는 연구자의 그 자본 축적에 대한 해석, 막스에 기반한 어떤 자본 축적에 대한 해석을 그 플랫폼 경제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축적과 유통의 사이클이 변해가고 있는지, 특히 페이스북의 사례를 근거로 분석을 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 퀘벡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또 앞서 2차례 여러 캐나다 퀘벡 사례 등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오늘 저희 이제 발표를 하고 여러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한국은 최근에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참 유행처럼 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플랫폼도 그런 대전환을 지금 주도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일하는 사람들한테 발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려 한다면은, 저는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방향, 그리고 정책과 전략이라는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잘 준비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플랫폼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나갈 방향이 어디고, 그리고 그 방향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어떻게 매우 잘 능력 있게 짜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퀘벡하고 저희 공동 연구가 하나하나씩 내용을 만들어가고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찬 푹스 제가 페이스북 사내 노동 소득 분배율 수치는 크리스찬 푹스 책에서 제가 적은 거고요.
저도 푹스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데 이제 그 플랫폼의 수익이 전부 사실은 사회적 노동으로 다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자 노동보다 데이터 인클로저를 통해서 지속적 원시적 축적을 오늘날의 디지털 자본주의가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달 앱에다가 적용을 하자 그러면은 배달 앱의 수익이 여러 가지로 분해가 될 수 있을 텐데 평균 이윤이 있을 거고요. 그 평균 이윤보다 초과 이윤이 부분들은 노동관계 회피를 통해서 착취하는 거, 그 다음에 초과 수수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 베이스드 크리에이션, 밸류 크리에이션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보이지 않는 노동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너무 비용을 갖다가 고객들이 관리해 주면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되게는 실제 이 데이터를 갖다가 플랫폼이 수집함으로써 인클로저 하는 데서 생기는 일종의 데이터 원시적 축적에서 생기는 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공공 플랫폼이 뭐 한국의 사정은 현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 되려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체국 공공 플랫폼이 있는데요. 코리아 컴플러스라는 거죠. 이게 아마존 플러스 배민 플러스 쿠팡 있지 뭐 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뭐 아르헨티나 전체를 석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엄청 이게 커졌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협동조합적 대안과 공공 플랫폼을 이렇게 매칭 결합을 시키면은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면서 뵙고 토론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예, merci beaucoup. 예, 감사합니다.